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요즘이야 퀴어 장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코드는 대중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소재였죠. 그런데 무려 20여 년 전에 동성애와 환생이라는 코드를 버무려 시대를 앞서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로서 파격적인 소재 외에도 고 이은주 배우와 고 전미선 배우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코멘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인트로입니다. 이 영화의 인트로는 사실 영화의 엔딩을 위해서 찍은 촬영본입니다. 이 영화는 동성애 코드 외에도 환생, 윤회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그에 맞게 영화의 시작과 끝을 동일한 장면으로 끝맺기를 원했죠. 영화의 시작과 끝에 촬영된 장면을 보면 한국인지 아닌지 애매한 느낌이 드는 장소인데 이 장소는 실제로 뉴질랜드까지 가서 촬영한 장소입니다. 요즘엔 이런 스타일의 항공 촬영을 한다면 드론을 사용해서 찍겠지만 이때는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동반해서 촬영하게 되었죠. 이 인트로는 추후 영화의 엔딩과 수미상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영화의 인트로가 지나고 영화는 멜로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처럼 남녀 주인공의 우연한 만남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사실 비가 오는 첫 만남에서부터 앞에 인트로와 같은 흐름인 롱테이크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뿌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선 살수차와 더불어 흐린 날씨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바쁜 촬영 스케줄에서 이런 날씨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흐린 날씨를 찾아 쪼개 찍다 보니 감독이 원하는 바와 달리 씬들이 분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영화의 롱테이크 기법을 고집한 이유는 이 영화에 판타스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영화의 리얼리티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인물의 과거 회상씬들에서 유독 비가 많이 온다는 설정도 알 수 있죠.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두 개의 시간대 위에 놓인 한 남자의 멜로드라마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서인우는 대학생 시절 인태희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하지만 인우의 군입대 배웅을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국어 선생님이 된 서인우는 과거 태희를 닮은 남자 제자 이면빈을 사랑하게 되죠. 여담으로 영화의 과거 시점의 시대 배경은 1983년으로 역사적으로 대학가에서 학생운동이 뜨거웠던 시절이고 실제로 감독도 비슷한 86학번 세대임에도 감독은 의도적으로 영화에서 학생운동과 관련된 시위 장면들은 피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절 학생운동의 기억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이 오히려 영화상에서 배경으로만 소비될까봐 아예 배제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영화에서 인우의 과거 시점에 대학 동기들 중 연애 코치를 담당하는 포지션인 이대근 역의 배우 이범수가 출연합니다. 이 캐릭터로서 영화는 더욱 여유로워지고 흥미로워지는데 사실 이런 조합의 캐릭터 설정은 많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먼저 건축학개론의 납득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병철이라는 캐릭터도 그랬고 셜록 홈즈에서는 항상 셜록 옆에 왓슨이 있었던 것처럼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심정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이는 캐릭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이를 두고 감독은 너무 쉬운 선택을 한 것 같아 민망하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우와 대근의 관계 설정이 이후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게 된 그 시초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우의 과거 시점에 존재했던 대학 동기들과 대칭을 이루며 현재 시점에서도 현빈의 친구들이 짝을 이루며 같은 포지셔닝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눈에 띄는 점은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남궁민과 배우 고규필이 현빈의 친구로 등장했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이제 소개할 장면들은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은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비 오는 날 우연히 우산 속으로 들어온 태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시절 인우가 태희의 신발끈을 묶는 장면. 세 번째는 인우가 선생님이 된 후에 제자 현빈과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감독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인우가 태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행동과 추후에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현빈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행동을 같이 묶어 샷의 운영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장면 외에도 인우와 태희가 MT를 가서 절벽을 올라가는 장면과 영화 후반부에서 제자 이면빈과 함께 같은 절벽을 다시 오르게 되는 장면도 함께 오버랩하여 샷을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죠. 참고로 이 절벽의 장소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촬영한 것으로 별다른 안정장비 없이 실제로 배우들이 절벽에 직접 서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절벽의 아찔함을 담아내기 위해 지미집을 활용하였는데 원테이크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때 테이가 하는 중요한 대사 인우야, 나 뉴질랜드 가고 싶어. 거기 가면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대. 라는 말이 원씬 원컷의 흐름 속에 묻히게 되어 아쉬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죠. 이 장면은 해외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앞서 말한 2인 삼각 장면이나 절벽에 오르는 씬처럼 한데 묶어서 씬의 운영을 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 스토리상의 단서들로 현빈과 태희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숟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학생 인우와 태희는 처음으로 여행을 가고 산에서 식사를 하면서 태희가 인우에게 숟가락은 왜 시옷 받침이 아닌 디귿 받침이냐고 묻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현빈이 인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숟가락은 디귿 받침이에요? 누구야? 두 번째 단서는 손가락입니다. 대학 시절 인우는 태희에게 물건을 쥘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피게 될 것이라는 마법을 걸었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태희 씨한테 마법 걸었어요. 물건 줄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피라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제자 현빈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단서는 긴장하면 딸꾹질이 나오는 인우의 습관입니다. 대학 시절 긴장하면 딸꾹질을 하는 인우를 태희가 안아주면서 말하죠. 너 긴장하면 딸꾹질하는구나. 아님 흥분하면 하는 건가? 현재 시점에서도 2인 삼각 장면에서 현빈이 인우의 신발끈을 묶어줄 때 똑같이 딸꾹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서는 라이터입니다. 대학 시절 태희는 인우에게 담배 피는 사람이 멋있다며 직접 라이터에 조각을 새겨 선물하게 되는데 그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 라이터는 우연히 현빈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도중 길거리 좌판에서 현빈의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인우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상에서 과거와 현실을 오가며 오버랩되는 지점들이 중요한 연결 지점을 갖는데 이를 두고 감독은 인과관계에서의 사실 속에 다 엮여 있지만 그 인과관계가 도달하는 곳이 판타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세계에서 판타지적인 세계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단순히 리얼리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화하고 리듬감을 달리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죠. 이렇게 연출적 요소 외에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가 좋은 영화로 평가받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사랑의 원형이라는 것을 찾으려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성애 코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우가 처한 상황이 과거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환생하였다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중첩시키며 영화의 기이한 매력을 불어넣게 되고 이는 결국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동성인지 이성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영화를 끌고 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감독 또한 이 판타지 자체가 인우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상은 지금보다 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영화가 동성애 코드만으로 읽히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인우가 수업하는 칠판에 이런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폐쇄적인 학교 커뮤니티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인우를 비판하는 대자보 등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우와 현빈의 관계가 사제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체적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강의하는 인우의 입을 빌려 wrong과 different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등 설득력을 가지려 했죠. 더불어 기자시사회나 홍보팀에게 동성애 영화가 아님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 인우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고민하며 병원 상담을 받는 장면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하는 감독의 시선이 비춰져 보인다며 비난 아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실제 동성애자들에게 항의성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동성애 코드만 다루는 영화가 아닌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화제에서는 퀴어 영화로 분류되는 아쉬움이 있었죠. 영화가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에 초청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 영화를 조나단 드미 감독의 필라델피아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영화제에서는 동성애 논란보다는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는 모습에 대해 큰 충격과 파장이 있었다고 하죠. 추후에 감독이 밝히길 영화에서 아무리 이유를 설명했어도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 그리고 사제지간에 대한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즐거워할 만한 장면은 아니어서 배우들의 연기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극장 개봉 후에 많은 관객들의 질문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씬인데 이 장면의 앞과 뒤에
그리고 영화 전체를 봐도 대체 두 남녀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죠. 감독은 본인이 생각할 때 연애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다툼들은 실상 싸움이 아닌 사랑이 깊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그 싸움의 이유를 숨겼다는 게 연출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촬영을 한 후에 편집으로 드러낸 것도 아닌 아예 촬영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주인공이 싸우는 씬의 마지막 부분인 공중전화 박스 씬에서 자세히 보면 감독이 꼭 담고 싶어 했던 태희의 얼굴이 있습니다. 싸움의 끝에서 항상 태희는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비추는데 이는 감독의 의도적인 주문이었죠. 감독은 이 영화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힘은 바로 이윤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얼굴과 앞서 비가 오는 학교에서 비를 바라보는 태희의 얼굴, 이후 여관에서 인우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태희의 얼굴 등이 맥락적으로 연결성이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감독은 고 이윤주 배우와 그리고 이병헌 배우와 감정적 연결을 맞추기 위해 촬영 내내 끊임없이 배우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스테리적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관씬 이후로 군입대를 하는 인우를 두고 태희는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 영화의 시점 또한 17년의 시간이 지난 2000년대의 시간대로 훌쩍 넘어가게 되죠. 이로 인해 관객은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추론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현재 시점에서 중간중간 과거의 시점들을 몇 번씩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후반부까지 그날 태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최대한 밝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미스테리를 현재 시점의 인우가 제자 현빈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미스테리로 이어나가므로 태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객들의 의문점에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미스테리함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의 무빙과 구도로서도 그 분위기를 담아가고 있죠. 감독은 이에 대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과거와 현재의 접점이고 편집이라는 영화의 특성상 시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들며 그때그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효과를 통해 숨겨진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본령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화가 갖는 자율성이라고 밝혔죠.